금년도 그 2월 말까지 제가 그 한 2달 동안 집에 놓으면서 글을 종결 지었는데, 원효 대사의 소설이 아니고 저는 원효 대사와 관련된 설화입니다. 전국에 원효 대사가 그 사시면서 곳곳에 남겨두었던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누가 전했냐 하면은 그분들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분들과 그의 후손들 또는 우리의 선조들이 말과 말, 입과 입을 통해서 전승시켜 놓았던 것을 제가 곳곳이 다니면서 제록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저는 18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곳곳에 설화를 제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한 500여 편의 설화를 제가 지금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도 설화를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옛날에 살아보도 아는 사람이 왜 옛날 이야기를 저렇게 많이 아느냐, 거짓말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는 너무 많이 암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놈저놈 섞이 가지고 아주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섞기가 이야기를 이쪽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효 설화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국내에 전승되고 있는 원효 관계 설화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약 한 20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 체력할 수 있었던 것은 137편을 체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학자들이 이를 체력해서 책화시켰다든지 이를 연구하지 못했던 분야까지도 제가 아주 행운아적인 그런 입장에서 체력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책의 쪽수는 432쪽입니다. 그래서 원효의 이야기 중에서는 원효의 어린 시절, 또 원효가 초체전년, 또 지학전년의 화랑에 입문하였던 이야기, 또 할아버지와 원효와의 관계, 또 원효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원효가 겪어야 하였던 평생의 그 슬픔과 원효가 어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하였던 자비정신, 또 원효가 성장해서 성녀가 되는데 성녀가 된 과정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그 삼국간의 전쟁에서 화랑으로 입문해서 그가 화랑에서 백제와의 전투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그의 동료들의 외마디 울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에서 원효가 가장 머릿속에 남겨져 있고 가슴을 아프도록 하였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효는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원효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효의 컨셉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 끝나는 설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전쟁에서 돌아와서 무한의 극치를 느끼면서 그 화랑의 그 속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방황을 하다가 그가 이제 공부에 이제 열중하게 되는데, 그가 그 수학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스승을 두지 않았다. 스승을 찾지도 않았고 두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득 책이 많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책이 거의 절간에 있더라 이죠. 그래서 그가 황룡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갔던 그 원효의 모습은 설서당입니다. 성녀가 된 원효가 아니고 일반인인 서당의 입장에서 황룡사에 와서 심부름도 하고 일도 거두를 주면서 황룡사에 있는 책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 성적에 들었는데 그곳이 분황사입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는 29살 때 성녀가 되었다는 것도 있고 32살 때 성녀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어떤 기록은 그보다 훨씬 전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나타나 있는 원효에 대한 기록, 또 송고성전에 나와 있는 원효에 대한 기록, 또 그 종경록에 나와 있는 원효에 대한 기록, 또 인감록에 나와 있는 원효에 대한 기록 등등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효라는 사람은 서기 61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래는 아시는 바와 같이 1206년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연도 차이가 약 한 600년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600년 가까이 차이를 두고 이런 스님이 집필하였던 원효에 대한 원효 불기조의 기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제와 타당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는 불교 사회이고 또 이라는 그 저자 자체가 스님이란 그런 입장에서 다분히 불교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을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고려는 상당히 암울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몽골에 침입해서 그저 목숨만 연면하고 있고 누구 하나 기침도 크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서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 민족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큰 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삼국유사의 그 모두의 고조선, 단군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원효에 대한 표현들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분야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이 다양한 장르로 그 원효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소설은요. 이 문학에서 보면은 항상 소설의 재료가 그 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곧 설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설화가 바로 모티브가 되어서 바로 소설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심청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시남정기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설화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가들이 이제 돈을 벌어먹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의 통로가 다양화되고 또 미화되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이래서 옳게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설화로 재료한다면은 그 이야기는 아주 덜 왜곡된 천여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죠. 전에 누가 대구에 있는 모 교수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원효 설총 이르는 고향이 경산이 아니다. 누가 고향이 경산이라 하느냐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다 뛰쳐왔어요. 고향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잠시 머물어도 고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을 흔히들 안태 고향이다. 살은 곳은 그냥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효대사의 경우는 서기 617년 태어나서 그분이 화랑까지 입문할 때 할아버지 집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살, 16살까지는 경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초계사는 절, 자기 생가를 흘러서 절로 만들면서 거기에 계속 기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화는 우리 경산 지방의 설총과 요석궁의 아유다 공주와의 관계되는 이야기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결국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경산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설총. 설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효 대사와 요석궁의 과공주였던 아유다 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학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라 당시에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했던 그 당시인데 그 당시에 과공주가 어쨌든 간에 성녀하고 결혼을 했던 누구하고 결혼을 했던 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서 홀몸이 아닌 상태에서 궁에 그대로 머물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그 공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주에 있었지 경산에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아주 귀중하게 소장하고 있는 전국에 딱 한 권뿐입니다. 이 책이 뭐냐 하면 홍유후 실기입니다. 이 실기에 경주지편을 인용한 글에 보면은 라조, 홍유후 설총, 자총지, 생어유곡, 장어유천 이런
도수암.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라시대 때 홍유로 추정받았던 설총은 나기는 유곡에서 나고 자라기는 유천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도수암이 있는 곳이다. 도수암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현성산 아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대 온천 우열을 가면 옛날에 대추 공장했던 그 밑에 골이 독자골인데 그 독자골 옆에 보면 도수암이라는 암자가 터가 있습니다. 이 독자골이라는 지명은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1837년에 간행한 영남 읍지에 또 보면은 독자골이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 지도에도 독자골은 지명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 독자골이 무엇이냐? 독자, 말 그대로 아들이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행스럽게 독자골 그 우쪽에 그 남산 하대 출신인 예대원 씨라는 향토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어릴 때 윗대 어른들한테 이야기 듣고 설총이 공부했다는 그 흔적지가 있었다. 그곳의 흔적지에 흙을 창호지에 모아서 지금 도동제 위에다 단소를 만들어가 설총에 가면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독자골은 설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또 경산적에 남아있는 설화에 보면은 설총은 아버지를 여러 번 아버지의 생가에서 아버지가 저를 만들어서 여러 번 아버지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총은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원망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 독자골 봉우리에 올라가서 책을 큰 소리로 읽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렸고 하였는데 그 목소리가 경주까지 울려 퍼졌다라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설총이 분명하게 경산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설화에는 요석궁의 아유다 공주가 만삭이 되어서 초계사에 있는 원효를 찾아와서 만나려고 여러 번 청을 했는데 원효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설씨 문중에 안내를 해서 설씨가에 들어가서 해산을 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책에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설화만은 살아서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동두천에 가면 소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계곡에 보면은 자제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이 자제암이라는 암자의 이야기 재밌습니까? 아, 그렇지. 좀 조용하면 재밌지. 그 자제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이 암자에서 원효대사가 파괴를 하고 거기서 그 파괴를 씻어내는 그런 입장에서 그 자제암 깊은 꼴에서 가서 토굴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날은 하루 종일 안개가 끼고 잔비가 왔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원효대사를 찾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 원효는 지나가는 여우가 나를 희롱하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계속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원효는 호기심에서 문을 착 이래 여니까 느닷없이 아주 얇은 옷을 걸쳤던 그게 이제 초가을입니다. 얇은 옷을 걸쳤던 아리따운 여인이 불쑥 뛰어들어서 원효의 가슴에 가슴을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원효는 순간적으로 여인의 분냄새를 맡았던 거죠. 그런데 맞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요석하고는 냄새가 좀 털리거든. 뭔가 이 여자가 더 냄새가 좋은 것 같다기라. 순간적으로 색정을 가졌는데 이 원효가 색정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그 여인이 춥다고 막 벌벌 떨고 있고 있을 때 자기 그 요이부 자리에 눕혀서 밤새도록 그 여인을 주물러 주고 몸을 닦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그 여인이 잠이 들었는데 원효가 이제 옷이 흠뻑 젖고 이래서 개울가에 목욕하러 옷을 벗고 들어갔는데 물도 밤새 비에 많이 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막 씻으려고 그러는데
원효 스님 저도 같이 모욕을 해요. 하면서 보니까 밤새 주무르졌던 그 여인이 어느새 옷을 홀랑당 벗고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을 뛰어 들어오는 머리에 불쑥 끌었는데 그 여인을 뿌리치면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음 소리가 끝이 나자 그 여인의 주변에서는 오색 구름이 피면서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로 변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관세음보살이 정말 원효가 색정을 위해서 요속국의 아유다와 관계를 하고 파괴했느냐? 원효는 파괴를 하지 않으면 제 글 속에 있습니다. 원효는 파괴를 하지 않으면요, 원효 이름은 지금 남지 않습니다. 원효는 없습니다. 원효는 신라의 삼국전쟁에 선임으로서 희생을 단 이차동과 같은 순교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열왕에 의해서 무열왕의 가게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효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효가 보시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세한 부분에 보면은 동두천에 지금 가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요석 공주 별궁이다 해서 별궁터가 사적지다 해서 그 사진이 타기로 나옵니다. 그 별궁터의 기록을 딱 이렇게 보면은 요석 공주가 설총을 데리고 남편이 수도하는 그 아래에서 머물면서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설화가 왜 이런 설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설화의 근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요석궁의 아유다 공주는 임신해서 결코 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남편의 생가가 있는 그 설시문중으로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총은 출생이 경산에서 하였고 설화의 대로 또 그렇고 지금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책, 제가 책이 지금 사본을 한번 해놨습니다. 항상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책의 기록과 같이 생의유곡 장의유천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총의 설화와 같이 설총은 고향이 경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현.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일현은 김씨입니다. 어디 김씨인지 모릅니다. 혹시 저는 김해입니다만은 김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분의 본명이 김견녀입니다. 아버지는 김은필이라는 서당의 훈장이었는데 본래 영웅호걸이 태어나면 태어나자 얼마 안 돼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을 낳는 뒤에 먼저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대부분 영웅호걸들은 부모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시는 거죠. 그래서 김원필 선생은 아들을 놓고 어린 아들을 두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이씨 부인이 그 김견명이를 기릅니다. 김견명이가 6살쯤 되니까 이 김견명이는 우행호시했다. 우행호시. 우자는 소우자입니다. 그죠? 그 행자는 나아갈 행자, 호자는 범호자입니다. 시자는 본다는 것이거든요. 우행호시라는 것은 행동은 속었고 눈은 호랑이 눈까지 생겼다. 이런. 그래서 동상도 그래 만들었습니다. 우행호시였다. 아주 총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너무나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이러니까 애를 공부를 못 시키라. 문중에서도 남편이 없으니까 괄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마침 인근의 사찰에 한 주지 스님이 우리 절에 보내 있어 라고 해서 6살에 가까운 절에 갔습니다. 그 절이 어딘가, 만약 그 절이 어디다 했고 지금 어느 사찰에서 만약 설총 참 이련이 공부했다고 견매에 한 글자만 나왔다 하면 당장 그 절은 사적지로 지정됩니다. 그 절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경산이라는 것이죠. 경산이 현성산 아래냐, 삼성산 아래냐, 남천이냐. 어떤 사람은 암양의 인각이 이런 스님이 지었던 절이라는데 그거가 고향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경산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6살까지 거기서 공부하다가 9살까지 공부했는데 주지가 깜짝 놀랍니다. 하늘천카에 이끼야 이렇게 사는 거라.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그만큼 많이 안다기라. 아니까 할 수 없어 자기의 은사선님인 광주 무량사의 주지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살았던 곳은 경산에서 9살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벗고 시내가에 그가 물장구 치는 시절, 어린 시절 경산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산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대단한 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9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만 나이로 95세죠. 자기는 84인데 자기보다 훨씬 술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96살까지 사면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이 지금까지 어떤 기록에도 그보다 더 효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문화상을 하고 70대 초반에 오문화상을 하고 또 군인각사까지 가 계시면서 만년을 보내면서 자기는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적었던 삼국유사의 총체적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원효대사입니다. 삼국유사 책이 모두 189편인데 그중에 원효대사, 원효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모두 22편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삼국유사의 책 중에서 책의 주인공은 원효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래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자기의 고향인 경산에 오지 않았겠느냐? 왔다 이기지. 언제 왔느냐? 남들이 잘 안 볼 때 왔다. 왜 남들이 안 볼 때 왔느냐? 이유가 있는 거야. 아들 입신양 출세시키기 위해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고향을 몰래 떠났던 그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달래주는 입장에서 이것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와보면 모두가 자기 어머니한테 혹시 누를 끼칠까 싶은 그런 효심에서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설화적으로 종합 분석해 보면은 이분은 당연히 경산이 고향이라는 것이죠. 경산이 고향인데 경산이 고향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경산인들이 삼성연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거 구정물을 흩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자로서는 그런 발언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정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 지난번에 또 어떤 여자 교수님이 경주에서 오신 교수님이 원효 대사가 그 무덤에서 오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해골바같이 물을 마시고 오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그 시체를 보고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그걸 일체유심이다 해서 오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는 그 내용은 무덤에서 해골바같이 물을 마셨고 송고성전에 나타난 이야기는 무덤에서 잠을 잤는데 전날은 무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잘 잤는데 그 이튿날 수락꾼들이 그 앞에 지키고 있어서 붙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지키고 있어서 하룻밤을 더 자려고 했는데 그게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밤에 무섭더라 이거지. 그러니 저녁에 막 귀신이 막 나타나는 거야. 어제는 모를 때는 참 좋았는데 이 무덤이라 아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머리가 산만스럽노. 익하면서 이야기하였던 것을 표현의 차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석굴하고 무덤에서 그 귀신을 만났다 하는 하고는 서로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아주 곤란해지고 원효 스님의 첫 수도가
무덤이니까 무덤을 흔히들 토감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요쯤 하고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미래대학 백일동에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하고 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원효 설화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원효 스님이 있었던 석굴 이름이 뭐냐 그거를 하나 그런 거 보고 뭐라 하느냐 그거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서 마칩니다. 토감입니다. 토감. 토감이는 흙토자, 감은 움푹 들어간다, 팠다. 그러니까 어떤 바위 이래 있는 데서 이렇게 팠다는 뜻입니다. 우리 원래 마예벌 불상 있는 것도 보면은 토감을 파고 불상을 조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토감이라는 것은 본래의 면보다 조금 들어가게 팠다라고 표현하는 데서 토감이라 하는데 여기는 참 그 감이라 하는데 감시를 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토감은 흙덩어리를 파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처음 오도했던 그 굴은 석굴이 아니고 토굴 무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